카레의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죠. 집밥으로도 급식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사랑받는 음식. 그런데 말입니다. 카레가 사실은 인도 사람들조차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는 인도 요리도, 영국 요리도, 일본 요리도 아닌 수백 년 향신료 전쟁과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복합 요리입니다. 오늘은 카레라는 음식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문화 오해, 그리고 글로벌 퓨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카레를 알고 나면 더는 그냥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 카레는 인도 음식이 아니다. 카레는 인도어가 아님. 포르투갈 상인들이 남인도 카라의 요리에서 유래시킨 말. 인도에는 카레라는 단일 음식이 존재하지 않음. 지역마다 이름과 형태가 전혀 다름. 실제 인도 요리는 사부지, 달, 마살라 등으로 분류됨. 2. 카레의 정체는 향신료의 블렌딩. 카레는 음식보다 조리법과 향신료 조합의 철학. 마살라라는 향신료 믹스 개념이 핵심. 강황, 커민, 고수, 페넬, 정향, 계피 등 조합은 집집마다 다름. 카레가 레시피가 아니라 개념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 3. 그 향신료 전쟁과 카레의 세계 확산. 유럽 식민지 시대. 향신료 확보를 위한 전쟁. 인도 식민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며 카레를 영국함. 19세기 영국 군인과 관리들의 입맛을 위한 조미식품으로 변형. 카레 파우더의 탄생. 최초의 인스턴트 향신료 제품 중 하나. 4.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식 카레. 영국에서는 인도 식민지 이후 카레가 대중화. 무트루니 같은 수프형 카레는 영국군 요리에서 유래. 치킨 티카 마살라는 인도 음식이 아니라 영국에서 탄생. 스코틀랜드에서 인도 요리를 개조해 만든 메뉴. 5. 일본 카레는 어떻게 생겼을까? 일본 카레는 영국 해군을 통해 들어옴. 일본은 이를 가레이스로 변형. 밀가루 루 사용 단맛 강조.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독자 발전. 현재 일본 카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화된 카레 스타일 중 하나. 6. 카레의 건강 효과는 과학적일까? 강황 속 커큐민. 항염 항산화 효과. 치매 예방 연구 중. 소화기능 개선, 대사 촉진, 면역 강화 등 긍정적 효과 다수. 그러나 일부는 과장된 건강 마케팅도 존재. 카레 먹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음. 7. 각 나라별 카레의 독특한 진화. 태국 카레.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라스. 전혀 다른 계열. 말레이시아 카레. 향신료. 열대과일 무슬림 요리와 결합. 네팔과 스리랑카 카레. 강한 향과 고기 중심. 카레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 대표 사례. 8. 왜 한국에서 카레가 국민급식이 되었을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식 카레로 수입. 한국식 카레 등장. 값싸고 조리 쉬우며 밥과 잘 어울려 급식 메뉴로 채택. 고기, 채소, 탄수화물 한꺼번에 섭취 가능. 균형식 인식. 그래서 지금도 편안한 집밥 이미지가 강함. 9. 카레에 담긴 식민과 저항의 역사. 인도에서 카레는 서양의 시선으로 동양화된 음식. 그러나 21세기 이후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요리를 되찾기 시작. 카레라는 단어 대신 지역명 사용 확대. 벵갈식 마살라, 케랄라 사부지 등. 카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신료를 둘러싼 권력의 역사, 입맛과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한 결과, 그리고 수백만 명의 밥상 위에서 매일 새롭게 재해석되는 음식 철학입니다. 오늘 저녁 카레를 드신다면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이야기 한 숟갈 같이 떠올려 보세요. 여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교활한 동물? 귀엽고 아름다운 외모? 아니면 구미호? 하지만 여우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신화 속 존재로 생태계의 교란자이자 조절자이자 인간과 가까운 반동물로 살아가는 매우 복합적이고 진화적으로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여우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세계 곳곳의 여우 신화, 실제로 여우가 보여주는 지능과 적응력, 그리고 최근 연구로 밝혀진 여우의 가축화 실험의 충격적 결과까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여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여우는 늑대도 개도 아니다. 여우는 객과 동물이지만 개와는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름. 대부분의 여우는 진여우 속에 속함. 개, 늑대, 코요테보다 고립된 진화 경로를 가진 독립적 존재. 크기는 작지만 적응력과 뇌 발달은 훨씬 유연함.
2. 여우는 왜 전 세계 어디에나 있을까? 북극권부터 사막, 도심까지 모든 기후대에서 살아감. 특히 붉은 여우는 가장 넓은 서식 범위를 가진 육상 포유류 중 하나. 도시 적응력이 뛰어나며 런던, 도쿄, 서울 등지에 서식.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야생성을 유지하는 동물. 3. 여우는 정말 영리한가요? 학습 능력. 미로 찾기, 식량 숨기기, 도구 비슷한 행동. 30개 이상의 다양한 소리로 의사소통. 감정 표현 능력도 높고 인간의 시선 인식 가능. 최근 연구에서는 까마귀나 개 수준의 지능이라는 분석도 있음. 4. 여우와 인간의 오래된 관계. 기원전 1만 년 전 유럽 유적지에 여우를 장내와 함께 매장한 기록 존재. 고대 이집트 중동에서도 여우는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 유럽에선 트릭스터, 한국, 중국, 일본에선 변신하는 존재로 등장. 5. 러시아 여우 가축화 실험. 1959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시작된 실험. 여우 중 인간에게 친화적인 개체만 선별해 번식. 단 10세대 만에. 귀가 축 처지고 꼬리가 흔들리고 개처럼 행동. 외모와 행동이 개와 유사해짐. 결과. 가축화는 단지 유전자 몇 개의 변화만으로도 가능. 6. 여우 신화는 왜 무섭고 아름다울까? 한국. 구미호. 미녀로 둔갑하는 존재의 정기를 빼앗음. 일본. 키츠네. 신령한 존재의 신사의 수호령. 중국. 호선. 인간과 사랑하는 존재부터 요괴까지 다양. 공통점. 변화 유혹지의 복수. 이는 여우의 실제 특성과 매우 잘 연결됨. 7. 여우는 무엇을 먹을까? 잡식성. 작은 포유류, 새, 곤충, 과일,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여우는 자신이 만든 함정의 먹이를 유도할 만큼 계획적. 도심에서는 야생동물 중 가장 청소부 역할을 많이 하는 종. 8. 도심 속 여우. 위험일까 공존일까? 일부에선 쓰레기통 뒤지거나 울음소리로 민원 발생. 그러나 생태계 조절자 역할. 런던과 베를린은 여우를 공존 대상으로 인식 중. 9. 북극여우 살아있는 생존왕. 북극여우는 영하 50도에서도 생존 가능. 털로 덮인 발바닥 체온 손실 최소화 구조. 눈 밑 먹이를 소리만으로 파악해 뛰어드는 행동은 지구상 가장 정확한 포식 동작 중 하나로 평가됨. 여우는 그냥 영리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흉내내며 공존하거나 멀어지거나 마치 인간을 관찰하는 또 다른 연구자처럼 말이죠. 여우는 신화 속 요괴일 수도 있고 도심 속 친구일 수도 있고 유전자 몇 개만으로 개처럼 변하는 실험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에 선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괴물을 믿으시나요? 괴물이라 하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지하에 숨어있는 상상 속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에는 괴물의 존재를 암시하는 흔적들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벽화, 바다 밑에 남겨진 거대한 이빨, 정부가 비공개한 녹음 파일,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실종 사건들과 정체불명의 생물 사진들까지. 오늘은 과학도 역사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괴물의 흔적 7가지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거대한 발자국 히말라야의 서린 흔적. 2019년 인도군이 공개한 서린 발자국 사진. 길이 81cm. 히말라야 등지에서 수십 년간 보고된 예티 목격담. 과학적 설명. 곰, 눈표범 등일 가능성. 그러나 추적 기록상 하루 만에 수십 킬로 이동한 흔적도 존재. 티베트 지역에서는 서린을 신성한 존재로 여김. 2. 바닷속 괴물 베다구스 바다개수 사건. 1964년 남대서양의 포경선에서 12m 이상 거대한 생물과 조우. 살아있는 채로 끌어올렸으나 이내 사체가 자체 부패해 사라짐. 영국 국립해양학회가 사진 분석. 정체불명 생물체로 결론. 해양학자들은 이를 플래시오사우루스의 후손 가능성으로 제기. 3. 고대 문명 속 괴물 묘사 단순한 신화인가? 수메르, 바빌론, 잉카, 마야, 고조선까지. 반인반수, 날개 달린 짐승, 머리셋 달린 괴수 그림 다수 존재. DNA 지식 없는 고대인들이 그렇게 정교한 생물 표현을? 이들 그림은 대개 물가 근처 인간의 제사와 관련된 장소에 집중.
일부는 지구의 대홍수 이후 남은 기이한 생물을 기록했을 가능성 제기. 4. 바다 밑에서 들려온 블루프 소리. 1997년 미 해양대기청 수중 청음기에서 포착된 초저주파 소리. 800km 거리에서도 동시감지. 생물이 낼 수 없는 규모의 소리. 일각에서는 극초대형 생물 또는 해저 괴생명체라고 주장. 공식 입장은 빙하 붕괴였지만 녹음 파형은 생물 음파와 매우 유사. 5. 고속도로에서 찍힌 인간 크기 괴조류. 2003년 아르헨티나 북부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 날개 길이 약 5m, 목 없는 새처럼 보이는 형상. 조작설도 있었지만 현지 경찰과 운전자 다수 증언 일치. 일부는 멸종된 테로로 새와 유사하다고 분석. 6. 정체불명 사체들. 괴물인가 미확인 동물인가? 2008년 몬탁 괴물. 미국 해안에서 떠오른 이상한 생물 사체. 피부 없는 얼굴, 납작한 앞니, 갈색 털, 턱은 돼지, 발은 새. 공식 발표는 너구리였지만 해부학상 설명 불가 부위 존재. 유사한 사례가 일본, 호주, 러시아 등에서도 발생. 7. 괴물은 인간의 집단기억일 수 있을까? 진화생물학자 카라젠. 인간은 생존 위에 공포 대상을 기억한다. 괴물은 실존 생물의 기억 왜곡일 가능성 있음. 예. 매머드. 트롤. 검치호. 늑대인간. 또 다른 설 고대 인류와 공존했지만 멸종한 거대 생물의 기억이 전승된 것. 우리는 과연 모든 생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해의 95%, 정글의 40%, 빙하지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 속 어딘가에 전설 속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단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마주하는 경외와 상상력 그리고 과학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현실일지도 모르죠. 하루에 몇 번이나 전기포트를 쓰시나요? 커피, 차, 라면, 심지어 이유식까지. 그런데 전기포트를 쓰면서 수명반으로 줄이는 습관과 전기세만 더 먹는 잘못된 사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한 세척법이 아니라 전기포트를 오래 쓰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전기세까지 아낄 수 있는 꿀팁 1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들어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전기포트를 대하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1. 전기포트의 숨은 구조 알기. 바닥 발열판 구조와 물이 끓는 원리. 물 끓는 소리로 내부 상태 점검 가능. 바닥이 거칠게 들리면 석회질 또는 금속 피막 손상 신호. 2. 물을 꽉 채워서 끓이면 손해. 필요한 만큼만 끓이는 것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 1리터 끓일 전력. 스마트폰 완충 20회. 뜨거운 물 오래 유지하려면 보온병 병행. 3. 석회질 제거 10초보다 빠른 방법. 레몬 조각 플러스 물. 5분 끓이기. 헹굼. 냄새 적고 내부 부식 위험 낮음. 레몬산 1스푼도 효과적. 4. 물을 하루 종일 방치하면 생기는 일. 세균 번식. 물맛 변질. 금속 산화 촉진. 하루 이상 방치 시 끓이는 시간 증가. 전력 소모 증가. 5. 세제 사용 금지 구간. 세제 거품이 발열판 틈에 남으면 끓일 때 거품 폭발 위험. 미지근한 물로 흔들 세척. 부드러운 수세미만 사용. 6. 잔열 활용하기. 물 끓인 직후 남은 열로 컵 소독 과일 데치기 가능. 이유식용 식기 살균도 가능. 단 플라스틱은 변형주의. 7. 밥만 끓이기로 시간 전기 절약. 미지근한 물이 필요할 땐 7, 80도에서 전원 끄기. 대부분의 전기포트는 수동 끄기 가능. 습관화 시 절약흠. 8. 금속 코팅 손상 방지 팁. 수세미보다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두기. 금속 부식은 한번 시작되면 회복 불가. 예방이 핵심. 9. 전기포트의 여름철 활용. 차갑게 식힌 후 냉장 보관. 찬물 제조. 면 삶은 후 국물 버리고 물 끓여 살균 세척. 10. 전기포트의 숨은 버튼. 일부 모델은 밑바닥 온도 센서 초기화 기능 존재. 리셋 시 끓는 시간 정상화. 안전장치 재설정. 11. 전기포트를 커피 머신처럼 쓰는 법. 90도 끓임 후 바로 프렌치 프레스. 홍차 녹차도 온도 맞춰 바로 추출 가능. 12.
장기간 사용 안 할 땐 이렇게 보관. 완전히 건조 후 입구를 종이로 덮어 먼지 차단. 보관 전 한 번 더 끓여서 살균하는 습관. 전기포트는 단순히 물 끓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고온과 전기가 오가는 작은 실험실이에요. 관리와 사용 습관에 따라 1년도 못 가서 버릴 수도 있고 10년 넘게 쓸 수도 있죠. 오늘 알려드린 팁만 잘 지켜도 전기포트 수명은 2배, 전기세는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끓이실 땐 그냥 말고 똑똑하게 끓이세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우리는 새벽에 대해 수많은 속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새벽은 정말 인간의 뇌와 몸에 특별한 효과를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하나의 로맨틱한 환상일까요? 오늘은 역사, 과학, 문화, 심리학을 넘나들며 새벽에 대한 진실과 속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시면 내일 새벽을 맞이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 새벽형 인간은 성공한다는 말의 뿌리. 유럽과 미국의 자기계발서에서 반복된 문구. 성공 사례로 조기 기상가들 예시.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유전적 수면 크로노타입이 결정 요인. 아침형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리듬을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이 성공 확률 높음. 2. 새벽 4시에서 6시 인체 리듬의 변화. 코르티솔 분비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 체온이 가장 낮은 시점에서 올라가는 구간. 뇌는 경계 모드가 아니라 회복 모드에서 전환 중. 이 시간대의 집중력 최고조라는 말은 절반만 사실. 3. 새벽이 가장 어두운 시간의 과학적 반박. 실제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달과 기상 조건에 따라 다름. 천문학적 새벽 개념 소개. 속담으로는 은유적 의미가 강함. 어둠 끝에 빛이 온다. 4. 역사 속 새벽의 특별한 의미. 농경 사회. 새벽은 노동 시작 전의 준비 시간. 군사 문화. 새벽 습격 전략이 많음. 종교. 새벽 기도. 수도 생활에서 정신 수련 시간으로 인식. 문학. 새벽은 결심, 각성, 깨달음의 상징. 5. 새벽의 심리학. 왜 더 창의적으로 느껴질까? 주변 자극 최소.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활성. 몽롱한 상태에서 직관적 연결이 잘 이루어짐. 꿈에서 깬 직후 아이디어 기록 효과 연구 사례. 6. 새벽 기상은 건강에 좋다 속설의 함정. 수면 시간보다 수면 주기가 더 중요. 아침형인데 늦게 자면 면역력 저하. 새벽 기상으로 수면 빚이 쌓이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업. 7. 세계 각지의 새벽 문화. 스페인, 남미. 해 뜨기 전까지 활동 거의 없음. 이집트, 중동. 기온 문제로 새벽에 장보기 사회활동. 한국. 시험 준비 출근 문화로 새벽 각성 문화 발달. 8. 새벽의 소음 환경과 집중력. 교통산업 소음 최소화. 주파수 대역이 뇌 안정화에 도움. 화이트 노이즈와 비슷한 효과. 실제 실험. 새벽 시간대 집중력 평균 15% 상승. 9. 유전자와 새벽형 기질. 퍼3 클락 유전자 변이가 아침 저녁형 결정. 인위적으로 새벽형 전환 시 우울, 불면 위험 증가. 성공하려면 새벽형은 유전적 차이를 무시한 조언. 새벽은 절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황금 시간이고 누군가에겐 생체 리듬을 깨뜨리는 시간일 수 있죠. 중요한 건 시간대가 아니라 나와 맞는 생활 패턴입니다. 다만 새벽이 가진 고요함과 집중력, 심리적 리셋 효과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내일 새벽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홍콩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 중 하나. 쇼핑과 금융, 영화, 야경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홍콩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향기로운 항구라고 대답하시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홍콩이라는 이름의 진짜 유래, 중국 남부 어촌에서 세계 금융 도시가 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왜 향기로운 항구라는 해석이 생겨났는지를 역사와 언어, 문화의 시선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 홍콩이라는 한자 표기와 기본 의미. 홍콩, 향, 향. 직역하면 향기로운 항구지만 고대 중국어에서 향은 향신료, 향나무를 의미.
항은 항구뿐 아니라 강하구의 정박지라는 뜻도 있음. 2. 향기로운의 진짜 주인공. 침향모. 광동 지역의 특산품 침향. 향나무 수지를 건조해 만든 고급 향료, 약재, 종교의식 필수품. 명청시절 홍콩 근처 항구에서 침향을 대규모로 수출. 이 무역이 향항구라는 지명 탄생의 영향. 3. 홍콩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타난 시기. 명나라 중기 문헌에 홍콩안이라는 기록. 원래는 현재 홍콩섬 동남쪽 작은 만의 이름. 이후 주변 마을과 섬을 통틀어 부르게 됨. 4. 어촌에서 향항구가 된 이유. 18세기 전까지 홍콩은 작은 어촌과 산림지대, 해안 근처의 향나무 가공소에서 나는 향기, 해상 무역상들이 향나무 항구라고 불렀고 발음이 퍼짐. 5. 발음의 변화와 영문 표기 홍콩. 광동어 발음. 향강. 영국 식민지 시절 영어 발음 편의로 홍콩 표기. 표준 중국어로는 샹강이라고 읽음. 발음 차이가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됨. 6. 영국 식민지 시절 이름의 확장. 1842년 난징조약 이후 홍콩섬 전역을 홍콩으로 공식화. 원래 작은 만 이름이 도시 전체 명칭으로 확대. 행정 경계가 넓어지면서 향 항구 의미는 점점 희미해짐. 7. 향기로운 항구. 사실은 습지와 소금기. 19세기 말 서양 탐험가들의 기록. 향기로운 항구라지만 조수와 해조류 냄새가 강하다. 향은 향긋함보다 향료 수출 항구라는 경제적 의미였음. 8. 비슷한 이름의 항구들. 중국 남부와 동남아 무역항 중 향이 들어간 지명 많음. 예. 하이난의 향항 베트남 하노이 근처 향강. 대부분 향료 무역과 깊은 관련. 9. 홍콩 이름에 얽힌 오해와 속설. 속설. 바닷바람이 향긋해서 홍콩이라 불렸다. 사실 아님. 속설. 향을 만드는 사원이 많았다. 일부 사실 그러나 지명 유래의 핵심은 무역. 속설. 영국이 멋있게 붙인 이름. 틀림 이미 중국어 지명이 존재. 홍콩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도시가 세계와 연결된 시작점, 무역의 관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향나무 향이 퍼지던 작은 항구가 지금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변한 것이죠. 다음에 홍콩을 떠올리실 땐 단지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숨은 바닷바람 향료 역사를 함께 기억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